자, 2020년 국가 7급 헌법 기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료 1페이지 펴두시고요. 이제 시험 보신 분들 이제 시험 보신다 고생 많으셨고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오늘 이후로 이제 제 얼굴을 안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험 준비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 문제부터 차근차근 정리해가지고 시험 준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해설 자료를 보시면 자, 이번 특강 딱 한 타임 만에 끝내야 돼가지고요. 이제 원래 이제 문제풀이 강의하고 할 때는 뭐 사지선다 문제라고 하면 지문 하나하나씩 다 해설까지 보면서 전체 문제를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가는데 이제 한 타임 만에 이제 기출해설 간단히 보는 이제 특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예요? 정답 위주로 이렇게 한 문제당 그 정답 위주로 좀 이렇게 찝으면서 설명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다른 지문 같은 경우도요. 뭐 판례 번호만 달아놓고 종은 그 번호만 써놓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복습하면서 충분히 지문 보고 해설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지금 해설에다가는 판례나 규정 같은 거, 그러니까 정답 지문이 아니더라도 전체 다 달아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문제집 같은 거 만들 때도 꼭 지문 뭐예요? 정답 지문만 해설 달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지문에 판례 같은 걸 다 달아놓는 편이에요. 좀 중복이 되더라도. 왜냐면 판례 번호를 이제 판례 번호만 달아놓거나 규정만 적시했을 때는 이제 취지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서 필요하면 책 같은 걸 뒤져가지고 찾아보면서 이제 문제 정리를 하고 풀어보라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공부할 때 이렇게 판례 번호를 막 검색하면서까지 판례 색인 뒤져가면서까지 그 문제 정리하고 공부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좀 중복되고 좀 책이 자료가 두꺼워지는 게 있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해설에 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가볼까요? 1번부터 가기 전에 뭐 총평을 간단히만 해보면 이번 문제를 뭐 쉬웠다고 뭐 쉬웠다고 평가하신 분도 있던데 그렇게까지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어쨌든 뭐 판례에서 직접적으로 결론 멘트를 따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주긴 했지만 우리가 좀 평소에 잘 안 보는 판례 그 판례 세부 법리에서 이유 같은 거를 좀 발췌해가지고 물어본 문제 같은 것도 있고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헌정사를 좀 두 문제 정도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 일반 이론 같은 것도 좀 나왔죠. 물론 이제 일반 이론 자체가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좀 판례 위주로 이제 출제되는 걸 계속 익숙하게 봐왔던 입장에서 일반 이론 딱 메인 문제로 나왔을 때 뭐 국가 형태 같은 거 나왔었죠. 그런 거 딱 나왔을 때 약간 순간 당황할 수는 있는 뭐 문제였습니다. 뭐 푸는 데는 이제 지장이 없었죠. 자,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뭐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주 보통 정도 난이도였다고 평가합니다. 자, 1번 문제로 가보죠. 명확성 원칙입니다. 자, 명확성 관련해 가지고 자주 보던 판례들 나왔고요. 자, 동그라미 2번으로 가보세요. 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꼭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뭐 민법이니 뭐니 특별법이니 행정법이니 형사법이니 이런 데서 자주 쓰는 구속요건 표현이에요.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2번으로 바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바로 판례 읽어보고 정답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바로바로 확인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2번 재산권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지문 한번 보세요. 자, 환매권 관련해가지고는 웬만하면 위험 판단이 안 나오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올해 기본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써놓기도 했던데 환매권 관련은 거의 다 합헌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도 읽어보시면 결국 이제 합헌으로 가고요. 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은 뭐다?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주어지는 권리에 불과하다. 내가 어떤 기여를 해가지고 반대급부를 받는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죠. 오히려 중요도로 따지면 3번 지문도 중요하니까 한 번씩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사생활의 비밀 자유로 갑니다. 자, 일단 동그라미 2번 간단하게 좀 보면 지금 혐연권과 흡연권이죠. 원래 이 판례 협연권과 흡연권 중 뭘 우선으로 할 거냐를 주로 처음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기본권의 충돌 관련해가지고 기본권 충돌의 해결 방법 두 가지죠. 규범조화적 이익교량이에요. 원래 대부분은 규범조화로 가지만 특이한 판례들이 이익교량이니까 그 특이한 것들을 외우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흡연권도 있고 혐연권도 있습니다. 둘 다 기본권성을 갖는데 흡연권보다 혐연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다 해가지고 흡연권을 제한해 버리는 거 합헌이다. 그 판례에서 자주 봤었죠. 자, 근데 방금 전제로 깔고 간 겁니다. 담배를 필 권리, 흡연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에서 나오는 거다. 이게 전제에 깔려 있고 지금 동그라미 2번은 그걸 물어본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흡연권은
인간 존엄 행복 추구권 10조, 그리고 사생활이죠. 17조 각각 도출된다. 그래서 흡연권의 근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재산, 공직자에게 재산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결론, 과잉금지 원칙 판단에서 위반되지 않았다.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하지 않았다로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4번 같은 건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바로 4번으로 갑니다. 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나오죠.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부터 좀 보세요. 자, 해설로 한번 가셔가지고요. 그 밑줄 부분 한번 보세요. 생계유지 보호를 받고 있는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 자, 뭔 소리예요? 지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들은 교도소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교도소 그리고 관리 주체가 국가죠. 국가에서 의식주를 주고 있는 사람이니까 중복적인 생활 급여 같은 걸 안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복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개별 가구에서 제외키로 한 입법자의 판단, 인간다운 생활 권리 당연히 침해하지 않겠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판례로 바로 가보죠. 자, 세 번째 줄 보세요. 국가가 행하는 최저 생활 보상입니다. 헌법적 의무가 있죠. 자, 재량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는지, 그러니까 뭔 소리야? 국가가 급여하는 급부의 내용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저 수준을 못 맞출 정도면 위헌적인 조치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최저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자, 그 네 번째 줄입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내용에 최소한의 보장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그 직접적인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어쩌고 저쩌고를 전체 총괄해가지고 합리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 자체를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가지고 4번 밑줄 부분 표현도 한번 보세요. 해설로 가셔서. 자, 국가 헌법적 의무입니다. 일단 헌법적 의무가 깔려 있죠. 자, 심사 대상이 된 경우 최저 생활 보상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 범위를 명백 일탈한 경우에 한해서 위헌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제한해서 판단한다가 아니니까 아까 동그라미 3번으로 가가지고 다른 것까지 고려해서 같이 판단해 준다까지 가는 거겠죠. 그래서 4번 판례를 타고 3번 판례까지 같이 정리하는 겁니다. 결국 기본적인 법리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셔가지고요. 뭐 기억번의 책임주의. 자, 그 다음에 니은번 해설로 바로 가보죠. 어차피 뭐 지문 표현이랑 해설 표현 이렇게 겹치는 게 해설로 좀 봅시다. 자, 밑줄 부분 119조죠. 헌법상 경제 질서입니다. 자, 헌법적인 지침에 불과하고요. 이게 기본권의 성질을 가진다거나 독자적인 위험 심사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우리가 이제 기본권에서 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정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로서의 공권적 성격과 객관적 가치 질서성 제도 보장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선거권 같은 거, 피선거권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는 거죠. 기본권으로도 다루고 선거제도, 제도적 보장으로 다뤄요. 이런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기본권 같은 것도 있지만 그와 달리 이런 경제적 기본 질서는 말 그대로 기본 원리에 불과하다. 딱 기본적으로 판례 표현 119조 조문 내용과 함께 잡아두셔야 됩니다. 자, 디귿번이죠. 신뢰보호 원칙. 사익과 공익이에요. 신뢰를 침해하면서까지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에 따라 침해되는 신뢰,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공익이 더 큰 경우는 신뢰를 침해하더라도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쪽으로 하는 거죠. 이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진정소급이법, 부진정소급이법 논의까지도 결국은 기본 법리는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제일 마지막 줄이 있죠. 국민이 가지는 모든 신뢰가 헌법적으로 무조건 보호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뒤에도 나오고 위에도 나오죠. 일정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정 신뢰는 제한 침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자, 기본 원리의 기본 내용이요. 개념이에요. 자, 기본 원리는 헌법의 이념, 기초인 동시에 지도 원리로서 입법 정책 결정 방향 제시, 국민 존중 수원의 지침이 되며 구체적 기본권 도출 근거는 될 수 없지만
해석 기준 정도는 될 수 있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좀 주의하실 게 지금 리을번 판례 표현만 보면 기본권의 해석, 기본권 제한입법 합헌성 심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본성 관련 해석 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라고 써 있죠. 자, 근데 아까 봤던 니은번 지문 보세요. 해설. 자, 헌법상 경제 질서도 헌법의 기본 원리죠. 자, 근데 경제 질서 119조 결론. 지침은 되지만 기본권은 아니지만 자, 근데 마지막 표현. 독자적인 위헌 심사 기준 된다고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만 보면 약간 리을번하고 충돌될 여지도 있는데 충돌하고 모순되는 건 아니에요. 독자적이란 표현을 좀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만 하나 가지고 위헌 판단하기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리을번에 있는 표현은 다른 기본권 심사 기준과 함께 고려해서 위헌 판단할 수 있다. 그 정도 표현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수험적으로는 그 경제질서 판례 끊어서 따라 외우고 좀 더 일반적인 판례는 리을번이죠. 리을번과 니은번은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여기 뭐 조문 정리죠. 자, 동그라미 1번 당선 소송 이런 것들은 여러 번 나왔었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이 틀렸죠? 자, 헌법재판관 지문 보시면 대법관 그리고 감사위원 국회 동의 받아서 임명된다고 써 있는데 자, 대통령이 국회 동의 받아 가지고 임명하는 건 모든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그 중에서 헌재소장이죠. 자, 그리고 감사위원은 국회 동의 필요 없죠. 그냥 감사원장 제청받아 가지고 대통령 임명입니다. 통치구조 이런데 이제 법원에는 등장하는 대법관이니 헌재니 감사위원이니 그리고 각각의 장인이 임명권자가 누구다 그 임명에 있어서 국회 동의 받냐 이런 것들은 항상 나오는 객관식 부속 법령이니까 나올 때마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조문도 다 달아놨죠. 자,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헌법 사법적 판단 대상 되게 어렵다. 직무수행의 성실도는 직접적인 탄핵 사유로 보기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의 그 판례 지문으로 보세요. 제일 끝에 정치적 무능 어쩌고 저쩌고 성실 여부는 탄핵 절차 판단 대상 안 된다. 자, 그리고 그 관련이 성실한 직책 의무 관련이 취임 선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긴 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대통령 국가 원수 지위와 국민 지위, 이중적 지위를 가져서 국민으로서 기본권 주체성도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것도 맞춰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지금 그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그 탄핵, 노무현 탄핵, 박근혜 탄핵 관련해가지고 자주 언급되는 판례니까 여러 번 봤었죠.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갑니다. 표현의 자유로 가셔가지고요. 자, 리을번만 한번 볼까요? 자, 선거 관련해가지고요. 익명글을 못 쓰게 막는 것, 표현의 자유 등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이 나왔었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니은번도 그 해설로 가셔가지고 좀 일반 표현 정도 정리해주세요. 자, 8번으로 바로 가죠. 자, 국회 입법 절차입니다. 국회법 부속법령이죠.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위원회는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날 20일 경과하지 아니하면 상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밑에 그 조문을 한번 가보세요. 국회법 59조입니다. 위원회는 의안이 위원회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답니다. 자, 그러니까 뭐야?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사한 다음에 올려 보내란데 자, 4호하고 1호를 보세요. 지금 지문에서 쓰고 있는 건 일부 개정 법률안이죠. 그럼 1호로 가요? 4호로 가요? 자, 일반 의안은 20일이 기본이 돼 일부 개정 법률안은 15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짜까지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외우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1번은 이 날짜 자체가 20일도 있었고 그거 말고도 있었는데 좀 헷갈렸을 거예요. 좀 밀어넣고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결론은 뭐다? 일부 개정은 15일, 전부 개정 어쩌고 저쩌고 20일, 체계자고 어쩌고 5일, 그리고 나머지 일반 20일이고
그래서 일부 개정 법률안이니까 15일이죠. 20일이 아니라. 자, 1번이 틀린 질문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2번이죠.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죠. 신문기사에서. 안건의 신속 처리 관련 국회법 조문. 최근에 좀 실무적으로도 중요하게 떠가지고 시험에도 좀 나오는 편입니다. 조문 내용 그대로죠. 자, 그리고 지금 밑에 여러분들 해설로 가셔가지고요. 85조의 2랑 써 있는데 끊어읽기를 잘 하셔야 돼요. 조문 내용 자체가 그냥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자 해놓고 그냥 바로 입법을 해버리기 때문에 추상성 같은 걸 띄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냥 바로 실무에 딱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그 대신에 법 내용이 길고 복잡하죠. 그래서 끊어읽기를 잘 하셔야 돼서 자, 밑줄 친 거 자체를 다 끊어읽는 기준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한번 쫙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죠. 자, 축조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지만 제정하는 거랑 전부 개정, 갈아엎는 거랑은 그러하지 아니하고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6항 그 해설로 가보세요. 제정 전부 개정의 경우는 공청회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그 지문에서는 청문회 등 생략할 수 없다고 해서 틀린 거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국회법 106조 -2 5항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9번으로 가세요. 자, 리을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국내 단체 이름으로 혹은 국내 단체 관련 자금으로 그러니까 단체 정치 자금 기부 금지죠. 자, 리을번 결론을 한번 가보세요. 자, 과잉 금지 원칙 판단 마지막 줄. 정치 활동의 자유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가 판례입니다. 나머지 판례는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셔가지고 헌정사 나오죠? 헌정사는 계속 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헌정사가 생각보다 이거 암기 분량이 되게 많고 헌정사가 어려운 이거 뭐예요? 헌법 총론. 그러니까 그 전에 일단 현대사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누구 정권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헌법이 바뀌었다. 일단 기본적인 현대자식이 좀 깔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총론적인 내용, 기본권론 내용, 통치구조 내용, 전체 헌법 내용을 일단 현행 헌법으로 정리가 좀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과 비교해서 이건 이때 이렇게 바뀌었고 도입됐고 삭제됐고 이런 식으로 우리 현행 헌법에 배운 내용과 비교하면서 전체 헌법 내용을 커버하면서 심지어 개정된 헌법이 한두 개인 것 아니죠. 그거를 연도까지 외워가면서 하나하나 비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강의 할 때도 얘기했었습니다. 기본 강의 단계에서는 헌정사를 100% 정리하겠다는 욕심은 버리셔야 돼요. 말 그대로 욕심에 불과해요. 그래서 헌정사는 기본 강의 단계에서는 거의 체킹만 하고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몇 년도 몇 차다 이 정도 체킹만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전체 헌법 내용을 다 배운 다음에 심화 강의, 문제풀이 강의로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전체 헌법 내용을 배우고 2회독 이상째부터 가셔야 돼요. 헌정사는. 그래서 기존에 배웠던 거 우리 현행이랑 비교하면서 잡았던 개념 가지고 비교하고 삭제하고 추가하면서 외우는 식으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교하면서 한 번 문다고 심화 강의도 한 번 문다고 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문제풀이 이런 공부하고 최신 판례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책을 해독 수를 늘리면서 채워넣겠다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헌정사는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계속 외우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 번에 외우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헌정사 부분 어떻게 정리하는지 힘들다고 되게 질문 많이 하시는데 계속 이제 시험장 들어갈 때까지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4년이죠. 자, 동그라미 2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 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현행헌법 최초 도입이죠. 이런 것들은 개별 절차에서 제일 먼저 헌정사를 다루고 가니까.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3번 정답 맞추는 거 쉬웠을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4번이에요. 현행헌법이 최초로 여야 합의해서 기존 헌법 개정 절차 다 준수해가지고 확정됐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현행헌법 개정 특징 같은 거 3번, 4번 같은 거는 바로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셔가지고요. 국회 세금 재정 관련이죠. 자, 동그라미 3번으로 한번 보세요. 계속비 관련이죠. 자, 연한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하지 않고 하는 그 부분이 틀린 거고요.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도 뭐 헌법 개정에 관련된 헌정사인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자, 발췌개헌이다. 발췌개헌 이 단어는 이제 알고 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뒤에 헌법 개정 절차를 그대로 따른 게 아니라 절차를 무시하고 멋대로 해버린 그러니까 기존 헌법의 개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헌적인 내용이 존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틀린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답 자체 찾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 지문만 놓고 보면 좀 어렵게 평가할 수 있겠는데 싶다가도 혹시라도 그 지문이 아리까리 모르고 이제 넘어갔을 때 다른 지문을 딱딱 맞다 틀리다 평가하고 쳐내고 난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속어법으로 푼다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말로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속어법으로 풀었을 때 정답이 바로 나와버리는 문제 같은 경우는 한두 지문이 좀 까다롭게 출제되더라도 실제 이제 발표난 걸 보면 정답률이 그렇게 낮은 문제가 많이 없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그 7급 헌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부를 너무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커트라인 자체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것들 한두 지문 모른다고 시험장에서 당할 거 없으시고 이제 밀어놓고 다른 이제 아는 내용 위주로 쳐내고 나면 남는 것들을 선택하면 충분히 정답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시험 들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다음에 13번으로 갑니다. 탄핵 관련해 가지고요. 자, 리을번 보세요. 이런 거 기다리지 않고 했더라도 적법하다가 되죠. 심지어 이제 이건 뭐랑 연관이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뭐 끝났더라도 현직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공소 제기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 뭐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대신 수사 자체는 뭐 할 수 있다 쪽으로 가더라도 이딴 거 안 기다리고 해도 적법하다는 게 판례죠. 원래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잘 안 배우고 넘어가는 부분이 한데 무슨 논의까지 있었냐면 공소 제기가 재직 중 안 되잖아요. 그럼 헌법에 명문 규정이 써 있죠. 그러니까 원래 어떤 논의가 학계 다수설이었냐면 수사도 안 됩니다. 수사라는 것 자체가 공소 제기와 제기한 공소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게 수사예요. 근데 지금 재직 중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목표가 되는 공소 제기가 헌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래 학계 이론적인 다수설은 수사도 안 된다였어요. 원래 그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논의가 언제 그냥 없어져 버렸냐면 학계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수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수사를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게 수사를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학계에서 이제 그쪽 논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수험적으로는 뭐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판례만 잘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14번으로 갑니다. 법원조직법 뭐 좀 내용이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이게 전원합의체죠. 종래 견해를 바꿔버리는 전원합의체는 부에서 안 되고 말 그대로 전원합의체. 대법관 전원이 모인 합의체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이죠. 군사법원은 특별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법원과 특별법원 이렇게 법원 분류부터 개관을 잡고 보죠. 그런 것만 생각해도 맞추는 데는 크게 문이 없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읽어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4번 배심 재판은 기본 재판이 아니에요. 특별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인정한 제도에 불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가셔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 헌재에 대한 기피입니다. 제척, 기피, 회피 이런 거 기모 개념 잡아드렸죠. 그러니까 셋 다 뭐예요? 재판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제척은 당연 배제, 기피는 신청에 의한 배제, 회피는 스스로 물러나는 거다. 이런 거는 민형공 모든 재판에 공통된 제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 당장에 뭐야? 청구한 사람과 재판관이 부자관계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재판관을 바꿔줘야겠죠. 거기 관련된 내용들이 써 있는 겁니다. 일단 사유 한번 정독해 보시고 밑에 절차들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자, 네, 동그라미 4번 조문으로 봐서 이제 조문이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심판의 변론, 결정의 선고입니다. 자, 심판 정에서 한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공판정에서 하는 건데 다만 예외적으로 외 장소에서 변론도 되고 선고도 돼요. 이걸 여러분들 뭐랑 좀 헷갈려 하니까 무슨 조문이랑 비교하셔야겠어요? 공개재판 원칙.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는 공개하는데 그 중에서 심리만 예외적 비공개죠. 거기서 심리만이고 선고는 무조건 공개다 강조해서 배우잖아요. 그거랑 이 조문을 여러분들 헷갈려 합니다. 왜? 지금 이 단서에 보시면 변론과 선고 모두 외에서 할 수 있다.
선거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딱 헷갈리는 것들은 같이 묶어가지고 비교하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셔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 자, 뭐가 틀렸어요? 신청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에서 항상 청구권자, 직권, 신청 체크하면서 가죠. 자, 동그라미 2번 해설로 바로 가보세요. 자, 40조 준용규정 봅니다. 일단 뭐가? 민소법 준용인데 추가로 탄핵은 형사, 권한쟁의 헌소는 행정을 준용은 뭐야? 함께 준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당 해산 심판은 뭐다? 그냥 민사 준용인 거고요. 권한쟁의랑 헌소가 행정소송법 준용이죠. 전문 내용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그냥 판례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셔가지고요. 동그라미 3번도 조문 한번 읽어봅시다. 자, 74조 일단 2랑 한번 보세요. 안건 의사가 다 끝났으면 할 거 다 한 거니까 산회. 흩어집시다. 오늘 좀 이렇게 끝냅시다라고 하는 거죠. 선포하는 건데,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산회했으면 다시 개의가 안 돼요. 한 번 끝냈으면 그날은 끝난 거고 다음 날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근데 단서 예외가 하나 있죠. 당연히 예외가 있겠죠.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고 의장이 대표 의원과 합의까지 했으면 바로 그날 저녁에 급하게 모여가지고 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합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없이도 그 부분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셔가지고요. 행정입법. 자, 뭐 포괄이임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 포괄이임 금지 원칙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 비교해서 뭐 조례 같은 거는 포괄이임 예외적 허용 이런 거 쫙 배웠던 기본 개념을 떠올리면서 딱 이렇게 문제 지문을 읽었을 때 키워드 나오면 머릿속에서 배웠던 일반 개념 정도를 떠올린 상태에서 개별 지문을 읽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번 한번 보세요. 자, 포괄이임 금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두 번째 줄 위임 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책에 어쩌고저쩌고 비추어서 확정 자체가 가능하면 합헌적으로 보겠다.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 한번 보세요. 대법원 규칙 역시도 포괄 위임 금지는 여전히 준수가 되지만 좀 더 완화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판례죠. 좀 개별적으로 검토는 하되 기본적으로 조례 같은 거 빼고는 포괄 위임 금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니은번 판례를 한번 가보세요. 니은번 판례를 좀 잘 안 보던 판례였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줄 집행명령은 근거법령이 폐지되면 근거법령과 함께 사라져 실효돼요. 자, 근데 상위법령 그 근거된 법령이 폐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과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폐지되지 않고 내용만 바뀌는 개정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뒤에 보세요. 상위 법령이 개정된 됨에 그친 경우는 개정 법령과 성질상 모순 저촉되지 아니하고 개정된 상위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당연 실효되지 아니하고 개정 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 발효될 때까지 실효되지 않고 효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폐지된 경우와 개정된 부분 그 경우 끊어가지고 비교해서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갑니다. 정부 형태 관련해가지고 일반 이론 물어보죠.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딱 정부 형태라고 하면 딱 이 정도 세 개. 기본 개념, 비교, 장단점 딱 이 정도는 머릿속에 떠올랐을 겁니다. 자, 여기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대통령제 개념이고요. 자, 해설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줄입니다. 장점으로는 강력한 대통령으로서 정국 안정, 의회 다수파 견제, 능률적인 행정, 입법 방지 그리고 단점 보세요. 대통령이 독재가 갔을 때 견제책이 부족한 거죠. 국회 정부가 대립할 때 중간에서 중재할 사람이 없는 거고 정치적 엘리트 훈련 기회가 적다. 그래서 여기 맞춰가지고 지문 읽어보고 맞춰보시면 됩니다. 자, 네,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의원 내각제 개념이죠. 의회에서 산출,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내각 국정 운영이에요. 자, 뭐가 가능하다? 두 번째 줄 제일 기본 이거죠. 의회는 내각의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요. 추궁하는 제도가 뭐다? 불신임 제도예요. 정부 강요를 싹 갈아 엎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도의 구별이고요. 자, 근데 또 뭐 더 있다? 그에 대한 견제책으로서 내각의 의회 해산권도 줌이 일반적이다요. 그래서 해결수단으로서 기능에서 이 두 개가 의원내각제의 가장 기본되는 제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헌정사로 봐두시면 되고요. 의원내각제주 요소가 가장 강했던 개정권법 어딘지를 생각하면서 읽으셨으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이 문제가 그나마 이번 시험에서 제일 까다롭다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평가하는 문제예요. 자, 기본권 침해 여부 심사에서 과잉금지 원칙이니까 뭐예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하나라도 걸리면 싸그리 날아가는 거죠. 과잉금지 원칙 위반, 위헌이다 판단 이런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된 것이 아닌 걸 찾아라요. 자, 나머진 보시면 알 거고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자, 판례가 어떻게 판단한다? 대학 교원을 교육 공무원이 아닌 교원과 교육 공무원인 교원으로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눈다는 얘기예요? 사립대학교랑 국립대학교 생각하시면 되죠. 국립대학교 교원은 공무원인 거고 사립대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닌 거죠. 자, 그렇게 나눠서 판단의 기준을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름 최신 판례니까 최신 판례 내용까지 꼼꼼하게 봤으면 바로바로 풀리는 건 바로 풀린다기보다 그 내용을 생각해서 푸는 건데 이게 판례를 너무 결론만 찍어가지고 외우다 보면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출제될 때 살짝 헷갈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각각 단결권을 이제 침해를 판단하는 건데 자, 두 번째 줄 뒤에 보세요. 교육 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들이 향유하지 못하는 단결권은 근로삼권의 핵심 본질적 권리고요. 쭉 읽어보시면 밑줄 부분 보세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끝에 네 줄이죠. 끝에서 네 번째 줄. 그러니까 팔레트들은 뭐예요 지금? 교육 공무원이 아닌 일반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 침해 여부에 대해선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자, 근데 끝에 네 줄 다음으로 이하 끊어놓고 보셔야겠죠? 지문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교육 공무원인 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자, 끝에 두 줄 보세요. 합리성을 상실한 과도한 것으로서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해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좀 이 문제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한 게 합리성을 상실해서 과도해서 입법 형성권 범위를 벗어나 헌법 위반이다라는 판단, 위헌 판단 결론을 내렸을 때 지금 명시적으로 근거에 뭐를 검토하고 있지 않아요? 위에처럼 목적의 정당성, 수단 적합성, 침해 철수성, 법익 균형성, 과잉금지 원칙을 쓰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지문이 이걸 왜 틀렸다고 봤어요? 과잉금지 원칙을 직접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그냥 입법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라고 썼으니까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해서 2번이 정답인 거죠. 근데 이게 살짝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판례가 지금 과잉금지 원칙 직접적으로 쓰고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어떤 다른 원칙, 과잉금지 원칙의 다른 이 아닌 다른 위헌성 판단 심사 원칙을 직접적으로 쓰겠다 해가지고 또 직접 판시한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구체로 썼으니까 뒤에서는 그냥 간단히 치고 결론만 간단히 쓴 판례 태도라고 평가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2번을 정답으로 딱 100% 확신을 찍을 수 있냐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자, 그럼 항상 수업 문제는 상대적이에요. 1번, 3번, 4번을 보면 얘들이 확실히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번이 정답이에요. 2번이 정답이에요. 좀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가장 좀 애매한 문제가 20번이에요. 그렇다고 뭐 정답 12가 붙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2번을 좀 헷갈려하고 힘들어한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신 일단 정답 자체는 2번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다 봤죠?
그래서 좀 이제 그 정답 지문 위주로 좀 빨리빨리 봤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서 보고 다 버릴 게 아니라 집에 가셔가지고는 같이 보지 않은 것들도, 그리고 같이 본 것도 좀 빨리 본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독하면서 전체 문제를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 기출은 그 다음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특히 헌법에서는 그 해 전해까지 기출된 문제들, 그리고 그 해 전에 최신 판례랑 개정 법률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시험 직전까지 정리하고 시험장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 마무리 강의 같은 것도 상반기, 하반기 다 맞춰가지고 그래서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이 시험 보신 분들 붙어가지고 다음 강의 때는 정규 강의 때 제 얼굴을 안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이제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출에서 잘 정리하고요. 다음 이제 정규 커리큘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는 분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